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지만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한 표 더 많았습니다. 당내에서 상당수 이탈표가 나오면서 이 대표는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됐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정치적 사망 선고로 평가했습니다. 정순신 변호사를 국가수사본부장에 추천한 경찰청장과 검증을 책임진 법무부 장관 모두 정 변호사 아들 문제를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실 검증에 따른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학교폭력 근절 대책 마련을 교육부에 지시했습니다. 우리나라 청년의 평균 빚이 8,400만 원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청년 가구 5 가운데 하나는 빚이 연소득보다 3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류업계가 당분간 소주와 맥주 가격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실태 조사까지 나선 정부의 압박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지만 가격 인상 요인은 여전합니다.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막기 위한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미 간 광범위한 후속 훈련이 이어질 것이라고 주미 대사가 밝혔습니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 석상에 데리고 나오는 딸과 관련해서는 후계자인지 판단하기엔 이르다고 한미 당국 모두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튀르키예에 또다시 강한 여진이 발생해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강진에 따른 튀르키예의 직접 피해 규모가 우리 돈으로 45조 원가량에 이를 거로 내다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8일 화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까스로 부결됐습니다. 압도적 부결을 자신했던 민주당의 예상과 달리 이탈표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가결 정족수까지 딱 10표가 모자랐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전체 국회의원 297명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가결 정족수 149명에서 단 10명이 모자란 겁니다. 찬성이 반대보다 한 표 많았고 기권과 무효표도 무더기로 쏟아졌습니다. 총 투표수 297표 중 가 139표, 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대장동 위례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은 영장 실질심사 없이 그대로 기각됐습니다. 표결에 앞서 한동훈 장관과 이재명 대표는 혐의 사실을 두고 거친 난타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 대표에 대한 혐의를 조목조목 짚으며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 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 범죄들입니다. 이번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즉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반면 이 대표는 검찰 수사가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며 동료 의원들에게 부결을 호소했습니다. 국회가 내릴 오늘 결정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앞날이 달려 있습니다. 법치의 해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엄중한 경고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번 체포 동의안은 가까스로 부결됐지만 찬성과 반대표를 따져봤을 때 검찰이 다른 혐의로 또 한 번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그때는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안에 대해 사실상 참혹한 성적표를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면서 강경 단일 대우 전략도 크게 흔들리게 됐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와 대장동 의혹 등에 대한 쌍특검 추진 동력에 빨간불이 켜졌는데 국민의힘은 이제 그만 방탄 시도를 멈출 때라고 압박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결 139명 대 부결 138명.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표는 지난해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안 표결 당시 나왔던 반대표 161표에 한참 못 미칩니다.
참담한 결과를 받아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남겨진 가장 큰 문제는 향후 대여 투쟁에 힘을 싣기가 어려워졌다는 점입니다. 당초 민주당은 압도적 부결로 강력한 단일 대우를 확인한 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의혹 등 쌍특검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양 특검에 대해서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3월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발의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나와 있던 특검 법안도 있고 하지만 대규모 이탈표가 확인된 마당에 당장 쌍특검이 가능할지 갸우뚱하는 시각이 당내에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체포동의안 표결 전 의원들과 1대1 면담까지 추진하며 사실상 표단속에 나섰던 이 대표도 부결을 확신하며 자율투표를 강조한 원내 지도부도 정치적 상처를 입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으로 비판의 화살을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 등 밖으로 향하려 해도 분열의 원심력이 커진 상황에선 힘을 얻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윤석열 검사 정권이 더 이상 정적 제거에 국력을 낭비하지 말고 민생을 살리는 데 오롯이 집중하기를 바라는 뜻도 담겼다고 믿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3월 임시국회에선 더는 방탄은 없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민주당 주류도 이제 방탄국회와 불체포 특권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려는 시도를 오늘부로 더 이상 그만두기 바랍니다. 그것이 민주당을 살리는 길이고 민주당 내 이탈 표심을 더욱더 파고들어 더 이상은 제명의 강에 휩쓸려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민들은 민주당 138명의 의원들이 범죄자의 방탄에 앞장섰다는 부끄러운 사실을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제명의 강에 휩쓸려 떠내려갈 작정인지 민주당은 체포안 부결 뒤 윤석열 정권의 사법사냥과 야당 탄압에 결연히 맞서 이겨내겠다는 공식 논평을 냈지만 오히려 자신감을 얻은 건 국민의힘이라는 분석이 더 높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검찰은 법원 신문 절차를 아예 진행할 수 없게 됐다며 유감이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검찰로서는 다음 단계를 고심할 수밖에 없는데 우선 보강 수사와 함께 추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고심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이재명 구속 수사라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이변은 없었습니다. 상식적인 결과를 기대한다던 검찰은 두 줄짜리 입장을 통해 유감을 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에 비춰보면 구속 사유가 충분한데도 체포 동의안 부결로 법원의 신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 없게 돼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보강 수사와 함께 현안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저희 할 일에 대해서 담담하게 저희들은 할 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우선 천화동인 1호 지분 약정 의혹과 같은 남은 대장동 수사와 함께 여러 선택지를 놓고 저울질을 이어갈 거로 보입니다. 일단 대장동이나 성남FC 의혹으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변수는 각 청에 흩어져 있는 다른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는 백현동 개발 의혹이 대표적으로 지난 2015년 성남시가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한 번에 4단계나 올려줬다는 게 핵심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 측근이 시행사에서 로비 창구 구실을 했고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서 사업을 최종 결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정자동 호텔 사업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들여다보고 있고 수원지검에서 수사하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도 이 대표를 향하고 있지만 각 청의 수사 속도는 제각각입니다. 검찰이 절치부심해 이른바 쪼개기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존 혐의로만 우선 기소하는 방안도 거론되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저 통상적으로 진행될 거로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 굉장히 정치적 중요한 분에 대한 사건이긴 하지만 그래도 검찰 입장에서는 통상의 형사사건입니다. 형사사건 수사하듯이 진행할 거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제가 아는 건 없습니다.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앞서 검찰이 청구했던 이 대표 구속영장은 별도 심사 없이 기각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낙마하면서 경찰청장 책임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추천권자인 윤희근 경찰청장은 정 변호사 아들 논란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자신의 거취 문제는 늘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검증을 책임졌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번 사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여신 본부장 아들 학교 폭력 사건 인지하셨는데도 하신 건가요? 전혀 몰랐습니다. 네. 전혀 모르셨어요? 네. 그 거취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두신 게 있으실까요? 고민은 늘 하고 있습니다. 후속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을 해서 공백 우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전 공모가 보니까 한 50여일 정도 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보다는 좀 빨리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저는 알지 못했고요. 어제 대통령실에서 상세하게 설명하셨던 내용 그대로고 이번 사안처럼 본인이나 가족의 민사나 행정소송 같은 송사 문제는 본인이 직접 말하지 않는 한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문제를 걸러내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정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낙마를 계기로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교육부 장관에게 주문했습니다. 부실 검증 논란에 대통령실은 중요한 것은 처분이라며 문제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시정하는 노력을 했다고 자평했는데요. 박석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정순신 변호사 인사검증이 미흡했다고 인정하고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한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은 연세대 학위수여식을 찾아 청년들에게 공정한 시스템을 강조했습니다. 기득권 카르텔을 깨고 더 자유롭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실천할 때 혁신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후 교육부 장관을 만나 교육 현장의 질서와 준법 정신이 확고히 세워져야 한다며 학교폭력 근절 대책 지시를 내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일방적이고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폭력은 교육 현장에서 철저히 근절시켜야 한다고 특별히 지시했습니다. 학폭 문제와 별개로 인사검증 라인이나 검증 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신속히 인지하고 대처했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요한 건 처분이라며 문제가 있어 깨끗이 인정하고 시정을 위해 노력한 만큼 언론과 국민이 평가해 줄 거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사전 질의서 내용이나 허위 답변에 대한 사전 경고를 보강하는 방안 등 검증 시스템 개선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참모진 회의에서 공직자 사전 질의서 작성을 좀 더 정확하게 기재했어야 한 게 아니냐, 자녀 문제가 있었고 본인도 소송과 관련이 있었다면 공직에 나서는 게 옳았느냐며 아쉬움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자녀 문제의 경우 개인정보 문제나 법이 규정하는 연자제와 충돌하지 않는지 검토할 부분이 많은 만큼 대통령실은 서서히 단계를 밟아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은 학교폭력을 저지르고도 수능 점수만 반영하는 정시제도를 활용해 서울대에 입학했습니다. 교육부는 정시에도 학교폭력 등 징계 조치 사항이 반영되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고2 때 학교 폭력으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학교가 자율형 사립고였던 만큼 강제 전학 조치는 사실상 퇴학 조치였고 학교 폭력으로 강제 전학을 한다는 기록은 학생 생기부에도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수능 점수를 100% 반영하는 정시를 이용해 서울대 진학에 성공했습니다. 서울대는 정시라도 학생부 기록을 감점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로 이를 반영했는지 의문이 생기는 대목입니다. 교육부 역시 서울대 측에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시는 수능 점수로 당락이 결정되지만 교과외 영역에서 학교폭력 등 징계 기록을 감점 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감점을 할지, 한다면 얼마나 감점할지 등은 대학 자율에 맡겨져 있는데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자가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해
정 씨에도 징계 처분 사항을 의무 반영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5학년도부터는 의무적으로 정시든 수시든 상관없이 감점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의무화가 돼 있고, 또 지금 말씀 주신 의견도 고려를 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실효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교육부는 또 학교폭력 징계 여부를 학생부에 기재하게 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정군 사례처럼 가해자 측의 소송전만 크게 늘고 폭력 자체는 별반 줄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이제 부모가 더욱더 이걸 막 부인하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 뭐 행정심판 재개해서 대법원까지 갔잖아요. 실질적으로는 학교에서 아주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특히 가해자 측의 부모가 어떤 재력이 있든지 권력이 있으면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법 전반을 점검해 다음 달 말쯤 추가 대책과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네, 오늘 서울 도심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규모 집회가 예고된 가운데 주요 도로 곳곳이 통제됩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낮 1시 반부터 오후 3시 사이 정부 서울청사와 경찰청, 보신각 등 3곳에서 숭례문 교차로로 향하는 사전행진이 예고돼 해당 구간 일부 도로를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본 집회가 열리는 오후 3시부터 숭례문 교차로부터 동화면세점 사이 모든 차로를 통제하고 오후 4시 10분 마무리 행진 때는 숭례문 교차로부터 전쟁기념관 북문까지 2개 차로를 통제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불법 행위는 엄격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청년의 평균 빚이 8,400만 원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청년 가구 5 가운데 하나는 빚이 연소득보다 3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39세 이하 청년을 상대로 부채 문제 등 금융 상담을 해주는 센터입니다. 지난해 말 문을 연 뒤 2달 만에 700여 명이 상담받았는데 절반가량은 빚이 감당 못할 수준으로 불어나 개인 회생 절차를 밟았습니다. 19에서 39세 청년이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의 평균 부채는 8,400만 원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3,400만 원이던 2012년과 비교하면 10년 사이 2.5배나 늘었습니다. 빚이 있는 청년 가구로만 한정하면 평균 부채는 1억 1,5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이 역시 10년 사이 2.3배나 증가했습니다. 빚이 연소득의 3배가 넘어 위험 수준에 이른 청년 가구의 비중은 22%에 달해 10년 사이 2.6배 많아졌습니다. 빚이 연소득의 3배가 넘는 청년 가구는 부부이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하위 계층이거나 비수도권에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청년 가구의 부채 가운데 69%는 주거 마련, 17%는 사업이나 투자 용도여서 집값 급등기에 부동산 투자 열풍이 청년들의 부채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른바 영끌과 비투를 한 경우에는 앞으로 자산 평가액은 줄고 빚은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채무조정 제도라고 한다면 보통은 일하는 청년들이다 보니까 워크아웃이나 회생 등을 저희가 보통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이거는 일부 탕감도 되지만 분할 상환해서 계획하에 갚는다라는 그 기본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계획하에 갚을 수 있는 조건들을 제시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 채무조정으로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빚으로 빚을 막는 다중채무라면 개인 회생이나 파산으로 채무조정 받는 것을 고려할 수 있고 지자체 등의 상담센터에서 상황에 맞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대표적인 서민의 술, 소주와 맥주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주류업체는 당분간 가격 인상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정부가 실태조사까지 나서며 가격 인상 자제를 압박한 것이 먹힌 셈인데 원부 자재값과 주세 인상까지 가격 인상 요인은 여전합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이 고깃집에서 판매하는 소주 한 병 가격은 5,000원입니다.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4,000원에 팔았지만 주류업체가 소주 출고 가격을 올리면서 가격을 1,000원 인상했습니다. 최근 치솟는 공공요금과 인건비, 원재료 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류 가격이 또다시 들썩이자 가격을 올려야 하나 걱정이 커졌습니다.
사실 다 올랐어요. 인건비도 그렇고 야채값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인상되는 지금 시기인데 저희가 이제 술값이 오른다고 계속 나오니까 사실 우리도 올려야 되나? 당장은 올릴 생각은 없고 조금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다른 업체도 사정은 마찬가지지만 가뜩이나 물가가 오른 지금 단골 손님을 생각하면 가격 인상은 언감생심입니다. 우리도 올려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내가 좀 덜 먹고 손님들도 힘든 상황이니까 조금 안 올리는 쪽으로 좀 생각하고 있어요. 올해 소주와 맥주 원 부자재 값이 오르면서 주류 업체들의 가격 인상 압박이 커졌습니다. 소주 주 원료인 타피오카 전분값이 1년 전과 비교해 6.6% 인상됐고 소주병 공급 가격도 20% 넘게 올랐습니다. 맥주는 오는 4월 1일부터 리터당 세금이 30.5원 오르면서 출고 가격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류 업체가 가격 인상을 발표하기도 전에 정부는 소주와 맥주 원가 구조 실태 조사까지 나서면서 가격 인상 자제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하이트진로와 롯데 칠성음료는 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당분간 제품 가격을 올리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고 오비맥주도 주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당장은 제품 가격 인상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정부의 압박 영향도 있지만 지난해 한 차례 가격을 올린 상황에서 또다시 제품 가격을 인상하기엔 이르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가격 인상 요인이 여전해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전망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배우 유아인 씨가 재작년 한 해 동안 닷새에 한 번꼴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잦은 빈도로 투약을 허락한 병원도 또 이를 미리 눈치채지 못한 식약처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전합니다. 배우 유아인 씨가 재작년 한 해 동안 투약한 프로포폴은 모두 4,400ml에 이릅니다. 또 73차례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 평균 닷새마다 60ml씩 주입한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유아인 씨가 이렇게 과도하게 처방받을 수 있었던 경위가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마약류 의약품 사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리 시스템인 림스를 통해 보고되고 이에 따라 의사들도 환자의 1년치 투약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의료진은 유아인 씨가 그간 프로포폴을 얼마나 맞았는지 뻔히 알면서도 자주 처방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후 약방문식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앞서 식약처는 정교한 시스템을 통해 유아인의 본명인 엄홍식을 잡아냈다고 내세우기도 했는데 오히려 식약처가 평상시 마약류 관리엔 허술하고 사후 적발만 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그건 의사라든지 아니면 처방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에서 사전에 좀 감별해낼 수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사안이 방치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시스템이 이런 부분들 의료적 측면에서 잡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들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아인 씨가 프로포폴을 투약한 병의원 관계자들도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에 불려나와 조사받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모두 의료 목적으로 필요해서 처방한 거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의료 기록 등 여러 자료를 분석하는 대로 유아인 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조태용 주미대사는 북한의 지속되는 미사일 도발을 거듭 규탄하면서 협상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조 대사는 워싱턴 DC 특파원 간담회에서 북한이 지난 1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을 재개했다며 정부는 북한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심각한 식량난에도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매달리고 있어 개탄스럽다며 북한 도발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한미동맹 강화만 가져올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니 젠킨스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 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현지 시간 27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지속해서 발사하고 핵실험을 준비하는 것은 세계 안보에서 무시할 수 없는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이날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 고위급 회의에서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부당하게 전면 침공하면서 빚어진 결과에 직면해 있으며 다른 도전들도 맞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다시 삶의 터전을 재건하기에 바쁜 튀르키예에 또다시 강한 여진이 발생해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잇따른 지진으로 복구 작업이 지체되자 정부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건물로 빼곡한 마을 곳곳에 먼지 구름이 일어납니다.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건물 잔해와 부서진 차량 속에서 숨가쁜 구호 작업이 한창입니다. 튀르키예 동남부에서 다시 5.6 규모의 여진이 일어나면서 사망자가 또 나왔고 70명 안팎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6일 두 차례 강진이 발생한 지 3주 만이며 6.3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터키 당국은 그동안 9천여 차례의 크고 작은 여진이 뒤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건물이 추가 붕괴하면서 복구 작업이 늦어지자 정부를 향한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첫 강진이 발생한 4시 17분에 맞춰 4분 17초 동안 경기를 중단한 축구장에는 지진 피해 어린이를 위한 봉제 인형이 던져졌고 경기장을 찾은 일부 팬들은 정부 퇴진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노동자당 당원들도 거리에 몰려나와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며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터키 당국은 혹독한 기상 조건과 파괴된 기반시설 때문에 구호 작업에 차질이 생겼다면서 부실 시공 혐의를 받는 인사들을 200명 가까이 체포하며 민심 달래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Bir taraftan AFAD'a saldıran, bir taraftan Kızılay'ımıza saldıran, birçok STK'larımıza saldıran bu dal kavuklara asla kulak asmayın. Sizinle yan yana olan kim? 세계은행이 집계한 튀르키예 강진 피해는 경제 총생산의 4%에 이르는 한국 돈 45조 원 남짓, 125만 명이 잃어버린 집과 삶의 터전을 재건하는 데 드는 비용은 피해액의 최대 3배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1년을 넘은 가운데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와 군축회의에서 러시아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키이우를 깜짝 방문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1년을 넘어선 가운데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 시대에 맞지 않는 러시아의 무력 침공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The old destructive wars of aggression from a bygone era with worldwide consequences, as we have witnessed again in Europe with the senseless Russian invasion of Ukraine. The Russian invasion of the Ukraine has triggered the most massive violations of human rights we are living today. It has unleashed widespread death, destruction and displacement. 유엔 군축회의에서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지난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 군축 협상인 뉴스타트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Russia is once again showing the world that it is not a responsible nuclear power. 독일 외무장관은 핵 감축 협상에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So let us jointly urge President Putin to return to New START and resume dialogue on the treaty with the United States.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는 제닛 옐런 미 국무장관이 깜짝 방문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키이우를 전격 방문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The message I bring you from President Biden is simple. America will stand with Ukraine for as long as it takes. 옐런 장관은 이번 방문 기간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할당된 99억 달러 정부 예산 가운데 12억 5천만 달러를 우선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2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집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0.4도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낮 동안에는 따뜻한 서풍이 기온을 빠르게 끌어올리겠고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10도, 대구는 17도까지 오르면서 예년보다 2에서 6도가량 높아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하늘빛이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또한 아침까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오전까지 중서부와 전부, 광주와 대구, 울산 지역은 초미세먼지까지 뒤엉키며 공기가 답답한 곳이 많겠습니다. 다행히 오후부터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며 먼지 농도가 옅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뚜렷한 비 소식이 없어서 대기는 계속 메말라 가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산불 등 대형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은 영하 0.4도, 광주는 0도 등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높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0도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조금 낮겠고요. 남부지방은 광주 16도, 부산 15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3일절인 내일 수도권과 영서, 제주도에는 약하게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당분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되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가 139표, 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위례 대장동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어제 본회의에 상정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여야 의원 297명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39명, 반대 138명으로 가결 요건인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 찬성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무효 11명, 기권은 9명으로 가결을 위한 149석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169석 민주당에서 가결이나 무효 등으로 30여 표 이상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체포동의안 부결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게 됐지만 예상치 못한 표결 결과에 즉답을 피하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정치적 사망 선고로 규정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검찰의 영장 청구가 매우 부당하다는 것을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검찰의 체포동의를 부결하게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많이 나왔다는 분석이 나와서요. 당내에서도 충격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재명 대표의 방탄은 허물어졌습니다.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았다는 것. 과반수를 넘겨야 처리가 되는 것 때문에 부결은 됐지만 사실상의 체포동의안은 처리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정치적 사망 선고가 내려진 것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결된 것과 관련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일어라고 만든 거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헌법이 만들어진 이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헌법의 상징적인 제도라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시고 판단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헌법이 만들어진 이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우리 헌법의 상징적인 제도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일어라고 만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거에 대해서 평가. 제가 평가할 문제는 아니고 국민들께서 평가하시려고 생각합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를 전혀 모르고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희근 청장은 어제 경찰청과 국회에서 잇따라 기자들과 만나 추천권자로서 일련의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청장은 특히 경찰 내부에서 나오는 용퇴 요구와 관련해서는 거취에 대한 고민은 늘 하고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또 내부 선발과 재공모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후임 본부장을 선임할지 아직 결정됐다고 말하기는 이르다면서 후속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공백에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정순신 변호사의 관련 논란을 미리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대통령실 의뢰를 받는 데 한해 기계적 또 1차적인 검증을 하는 조직이어서 검증 내용을 상세히 말하는 게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본인이나 가족의 민사, 행정소송과 같은 송사 문제는 본인이 직접 말하지 않는 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정순신 변호사를 둘러싼 부실 검증 논란에 대해서 문제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시정하는 노력을 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검증의 구체적 과정을 말하는 건 적절치 않고 결과적으로 어떤 처분을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특히 국민이 우려할 만한 의구심이 제기된 뒤 후보자 본인이 사퇴했고 인사권자가 임명을 취소하기까지 24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며 국민도 이런 부분에 대해 평가해 줄 거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전달보다 10% 넘게 급증하며 7만 5천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건설업계에서는 미분양 문제가 심각해지면 결국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안양시에서 2,800여 가구를 거의 다 지은 상태에서 후분양하고 있는 아파트. 하지만 고금리에 고분양가 논란까지 일면서 1, 2순위에서 1.3대 1의 저조한 경쟁률을 받아들자 분양가를 10% 할인하고 나섰습니다. 또 발코니 확장과 시스템 에어컨 무상 설치 등도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미분양 주택은 1월 말 기준 7만 5천여 가구로 정부가 위험 수위로 규정한 6만 가구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전달보다 10.6% 급증하며 2013년 1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미분양 증가 원인은 작년 4분기 분양 물량이 증가한 원인, 그리고 최근의 고금리, 그리고 경기 침체 등의 거시여건 영향도 있었다고 보입니다. 특히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넘는 대형 평형 미분양이 작은 평형보다도 더 크게 늘었습니다. 주택 매매량도 2만 5천여 건으로 전달보다 9.9% 줄었고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하면 38%, 최근 5년 1월 평균에 비하면 63%나 급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분양 급증과 주택 거래량 감소는 지방업체 등을 중심으로 건설업계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합니다. 최근의 주택시장 악화로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지역 수요가 크지 않은 지방에서 특히 미분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지원은 대형 사업장처럼 지역 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깡통 전세 우려에 따라 월세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월세 거래량 비중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며 54.6%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1월 주택 인허가 실적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5.9% 감소하며 부동산 침체 기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경제활동 재개, 이른바 리오프닝 등으로 중국의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2%포인트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성장률도 0.3%포인트 정도 끌어올릴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보고서를 내고 중국의 성장률은 지난해 3%에서 리오프닝 등의 영향으로 올해 5%까지 높아지고 이에 따라 한국 성장률도 0.3%포인트 정도 올라갈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은은 중국 봉쇄 정책 이후 크게 위축된 우리나라 대중 재화 수출이 리오프닝과 함께 하반기 이후 점차 늘어날 것이라며 중국 내수 경기에 민감한 화학 공업 제품 등을 시작으로 수출이 회복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가 앞서가던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아 10명이 다쳤습니다. 또 건조한 날씨 속에 전국 각지에서 산불도 잇따랐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유리가 산산조각난 버스가 도로 한편에 세워져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서산나들목 부근을 달리던 고속버스가 앞서가던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버스 운전기사와 승객 8명, 화물차 운전자 등 모두 10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편도 2개 차로 가운데 1개 차로가 2시간가량 통제되면서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경찰은 버스 기사가 졸음 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로 위 흰색 승용차 여러 대가 서로 맞물린 채 서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대구 동구 범안로에서 달리던 차량 7대가 연달아 부딪힌 겁니다. 이 사고로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차들이 견인될 때까지 주변 도로가 30분가량 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산줄기를 따라 이어집니다. 주변으로는 흰 연기가 자욱합니다. 건조한 날씨에 전국 곳곳에서 산불도 잇따랐습니다. 먼저 어제 오후 5시쯤엔 경남 창녕군 남지읍 야산에서 불이 나 5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70대 여성이 얼굴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산림 10만 제곱미터가 탔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북 안동시 임동면에 있는 야산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이 1시간 넘게 이어지면서 산림 3천 제곱미터가량이 탔습니다. 산림청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확산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이 시각 세계눈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막기 위한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 두 나라 국방부를 넘어 여러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훈련이 이어질 거라고 주미 대사가 밝혔습니다. 최근 김정은이 공식 석상에 데리고 나오는 딸과 관련해선 후계자인지 판단하기 이르다는 게 한미 당국의 분석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조태용 주미 대사는 북한이 심각한 식량난에도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매달리고 있어 개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한미 외교장관에 이어 차관이 회동하고 공중연합훈련도 실시됐다며 북한 도발은 한미 관계만 더 강화시킬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한미동맹의 강화만 가져올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지난주 한미 국방부가 시뮬레이션 연습을 벌인 데 이어 미국 킹스베이 핵잠수함 기지도 처음으로 같이 방문한 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조만간 더 광범위한 확장 억제 후속 훈련도 이어질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한미 양국의 여러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후속 TTX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군축회의에 참석한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축차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준비는 세계 안보에서 무시 못할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함께 북한 문제도 빠뜨려선 안 될 안보 위협으로 제시한 겁니다. 최근 김정은의 공식 석상에 함께 등장하는 김주애와 관련해선
후계자인지 판단하기엔 시기상조라는데 한미 당국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고 고위 당국자는 밝혔습니다. 김주혜의 등장은 김 씨 일가의 장악력을 오랜 기간 강하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도 여기에 이목이 쏠려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는데도 한미 의견이 일치한다고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제니 옐런 미 재무장관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깜짝 방문해 경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우크라이나의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라며 강한 연대를 표시했습니다. 또 이번 방문을 통해 우크라이나 지원에 할당된 99억 달러 정부 예산 가운데 12억 5천만 달러를 우선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시간 27일 튀르키예 동남부에서 또다시 5.6 규모의 여진이 발생해 최소 1명이 숨지고 69명이 다쳤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튀르키예 재난관리청은 이번 지진으로 건물 여러 채가 붕괴했으며 수색 구조팀이 5개 건물에서 작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튀르키예에선 최초 강진 이후 여진이 계속되며 건물 추가 붕괴로 인한 사상자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복구 작업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지난 26일 이탈리아 서남부 칼라브리아주 동쪽 해상에서 유럽행 난민을 태운 선박의 난파 사고로 사망한 이들의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안사통신에 따르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남성 1명이 숨지고 시신 3구가 새롭게 인양되면서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 수가 63명으로 늘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3일 튀르키예 서부 항구 도시 이즈미르에서 출발한 20m 길이의 목선이 칼라브리아주의 앞바다에서 바위에 부딪혀 좌초됐습니다. 미국 동물원에 임대한 수컷 판다가 죽은 뒤 중국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하자 당국이 남은 암컷의 조기 반환 추진에 나섰습니다. 중국 동물원협회는 미국 멤피스 동물원에 있는 암컷 판다 야야의 대여 기간이 오는 4월 7일이라며 계약 종료에 맞춰 데려오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중 관계 악화와 함께 앞서 멤피스 동물원에서 야야와 함께 지내던 25살 수컷 판다 러러가 돌연사하자 중국에선 관리 소홀 의혹을 제기되며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전라남도가 올해를 전남 방문의 해로 삼고 전남의 맛과 멋을 알리는 전국 각지의 서포터즈 모집에 나섰습니다. 전남에 살지 않는 거주자가 대상인데 100만 명 육성을 목표로 각종 혜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섬과 바다가 어우러져 남도의 다도의 비경이 펼쳐집니다. 전남 순천은 국제정원 박람회를 앞두고 도시 전체가 하나의 정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전남은 항상 다른 데 비해서 맑은 공기를 가졌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좀 하고 싶고 또 먹거리가 항상 신선하고 시군마다 특색을 다 갖고 있어서 전라남도는 전남의 관광지와 특산품을 알리는 서포터즈 육성에 나섰습니다. 전남 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전남 사랑의 서포터즈에 가입하면 전남 사랑 도민증이 발급됩니다. 전라남도 농수축산물도 많이 홍보도 해주고 또 전남 사랑 관광 홍보도 많이 하시고 직접 우리 전라남도에 관광차도 오시겠다 이런 뜻을 담고 전남 사랑의 서포터스 100만 명을 저희들이 이렇게 앞으로 유치하겠다 해서 전남 서포터즈 100만 명 육성에 전국 농업인단체도 힘을 모았습니다. 가입 인원이 늘어나면 고향사랑 기부제 등을 통해 지방재정 증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 소멸 2기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향사랑 기부제가 저희들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남 사랑의 서포터즈를 통해서 전라남도 농업을 좀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서 농업인 단체들이 이 모임에 적극적으로 전남 서포터즈 가입자는 도내 할인 가맹점 170여 곳에서 농수축산물과 관광시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부산 본부세관은 고래고기를 밀수한 혐의로 6명을 붙잡아 50대 A씨를 구속하고 식당과 창고에 보관하던 고래고기 344kg을 압수했습니다. A씨 등은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가 일본으로 수출한 고래고기 4.6톤을 지난 2021년 2월부터 어묵이나 명태 등으로 속여 국제 우편으로 밀반입한 뒤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성매매 업소 업주가 경찰의 수사망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운 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범인 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평택경찰서 소속 A 경위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경위는 지난 2021년 6월 지인에게 소대받은 성매매 업소 실제 업주 대신 바지 사장을 불구속 입건해 업주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비대면으로 소액 대출을 제공한 뒤 고금리와 성착취 영상까지 요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대부업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또 다른 일당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SNS에서 비대면 소액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연 3,000%가 넘는 불법 이자를 요구하고 갚지 못하면 성착취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오늘도 아침에는 다소 쌀쌀하지만 낮에는 온화함이 감돌며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0.4도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10도, 대구는 17도까지 오르면서 예년보다 2에서 6도가량 높아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하루 사이 계절이 겨울과 봄을 오가며 기온 변화가 무척 심하니까요. 큰 일교차에 맞는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다가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또한 중서부와 일부 남부 지방은 오전까지 먼지 농도도 짙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오후부터는 전국의 대기질이 양호해질 전망입니다. 대기는 계속 건조하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원 영동에는 강풍주의보까지 발효 중이니까요. 산불 등 대형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은 영하 0.4도, 광주는 0도 등으로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0도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조금 낮겠고요. 남부지방은 광주 16도, 부산은 15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3일절인 내일 수도권과 영서, 제주도에는 약하게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당분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